네, 우리 챕터 5의 마지막 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엑스레이를 배웠는데, 엑스레이는, 엑스레이를 위해서 우리가 회전 실험을 하려면, 우리가 K 알파만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 K 알파만을 사용해서 필터를 사용하면, 우리가 약 한 0.2%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파장의 엑스레이가 얻어집니다. 즉 암만 필터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한 K 알파 즉 정확한 파장의 엑스레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다음에 보여주는 여기에 우리 모노크로메이터인데, 우리가 단파장의 엑스레이를 얻기 위해서 모노크로메이터를 사용하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100개의 엑스레이를 쏘여주면 여기서 얻는 게 한 10개 이하의 단파장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파장을 모노크로메이터를 사용하면 항상 문제가 너무 엑스레이의 소수가 적다, 너무 어둡다, 그리고 회전 실험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자, 그래서 우리 좀 더 밝은 엑스레이를 만들 수가 없을까? 그래서 수백 배 또는 억 배 또는 수백억 배 밝은 엑스레이 빔을 한번 만들어서 빨리 실험을 하고 정확하게 실험을 해보자 해서 얻는 것이 우리가 그 싱크로트론 엑스레이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튜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봤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20cm밖에 안 되고, 여기가 20cm밖에 안 되고, 가격은 한 엑스레이 튜브 가격이 한 1,000만 원에서 뭐 2,000만 원 가격. 그다음에 모노크로메이터를 사용하더라도 뭐 5천만 원 이하로 우리가 요 실험실용, 그러니까 실험실용 엑스레이입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이 싱크로트론 엑스레이는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보여주는 그림이 뭐 이전보다 더 밝은 세상으로, 이게 지금 포항 방사선 가속기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길이가 이게 170m나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이 방사선을 방출시키는 장치 둘레가 직경이 약 88m나 되고 길이가 280m 되고, 이게 엄청나게 큰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지 이 싱크로트론 엑스레이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포항에서는 1914년부터 4세대 방사선 가속기를 설치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실험실용 엑스레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에 비해서 약 한 1000억 배 밝은 엑스레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1000억 개 밝은 빛?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방에 초를 하나 켜놓고서 사물을 관찰하는 것과 큰 방에 초를 1000개 아니면 1000억 개를 켜놓고서 사물을 관찰한다는 것은 이게 상상할 수도 없이 이 밝은 빛으로 우리가 사물을 관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방사선 가속기에 대한 그 정보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들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싱크로트론 방사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 일렉트론이나 우리가 여기에 보는 일렉트론이나 또는 차지가 된 파티클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속이 되거나 또는 감속이 되면은 얘들이 빛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싱크로트론 방사라는 건 뭐냐면 빛의 속도는 아닙니다.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 빛의 속도에 왜냐면 0.99999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샥 지나가면서,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렇게 갑니다. 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휘어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뭘 발생시키냐면 우리가 이 직선 방향으로 얘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은 직선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앞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뭘 발생하냐면 빛을 발생시킵니다. 이 빛을 발생시키는데 아주 강도가 크고 빛이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동수가 매우 높은, 매우 큰 이 빛이 발생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싱크로트론 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싱크로트론 방사를 하려면 우리는 전자를 세게 빠르게 돌려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자, 이 빛을 이 전자 싱크로트론 엑스레이가 이렇게 방사될 때 여러분들 이 방사되는 요 각도 세타는 다음과 같이 이 일렉트론이 전기되어 있을 때 매수와 일렉트론이 빠른 속도도 이동할 때의 속도에 의해서 이 결정이 되는데 이거의 B가 감마입니다. 이 감마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Natural Emission Angle 세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이 감마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이 가속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가속전압이 1.5 기가 일렉트론 볼트라면 감마가 약 3000이 되고 그러면 이 세타 값이 3000분의 1이니까 여러분 3000분의 1이니까 이 3000분의 1이 0.3 곱하기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0.3 밀리라디언이 되니까 이 각도가 0.001 그러니까 아주 좁은 각으로 여기 샥 아주 방출되는 거죠. 이 싱크로트론 엑스레이의 방사능 장치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들 맨 먼저 전자총이 존재하는데 전자총에서는 전자를 발생시키죠. 그런데 여기서는 리니어 엑셀레이터에서 여러분들 리니어 엑셀레이터에서 가속 전압이 약 50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가속을 해서 직선으로 쫙 전자를 가속합니다. 다음에 부스터 싱크로트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스터 싱크로트론에서 또 가속 전압을 아까 얘기한 1.5 기가 일렉트론 볼트까지 가속을 시켜서 전자의 속도를 빛의 속도에 거의 가깝게 우리가 가속을 시킵니다. 그러고서 여기서 부스터 싱크로트론에서 가속시킨 거를 가지고서 이 원래 우리의 이 저장링에다가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이 저장링에 집어넣어서 이제 이 안을 이게 빙글빙글 도는데 이 저장링에서 얘들이 그러니까 가속된 전자가 뺑뺑뺑뺑 돌고 있는데 그 원주의 길이가 200m가 넘는 거죠. 아주 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스토리지 링은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8개의 밴딩 세션과 8개의 직선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구부러진 구역이고 여기가 이런 데가 구부러진 구역이고 다음에 이런 데가 이게 직선 구역이지만 직선으로 이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지금 여기에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뭐 다섯 개, 한 8개 정도가 그려져 있는데 보통 한 10개 내지 12개의 곡선 및 직선 구역을 가졌습니다. 이 곡선 구역에는 포커싱 자석과 밴딩 자석이 이게 붙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밴딩 자석에는 또 이 싱크로트론 방사선이 지나가다 여기서 탁 튀어나오는 이런 방출되는 포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선구역에서는 첫 번째 이 직선구역에서는 뭘 하냐면 여기서
아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된 애가 이렇게 일로 쫙 들어와서 받아들이는 구역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직선구역 B에서는 뭘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에는 레디오 프리퀀시 이 캐비티에서 만들어지는 전장에 의해서 우리가 싱크로트론 방사선이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잊어버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전자빔의 에너지를 보충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런 C구역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많은 C구역이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여기도 C구역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C구역은 언듈레이터나 위글러라는 애들이 즉 얘를 우리가 인서션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전자빔의 그 품질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전자빔들은 이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돼서 쭉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덩어리로 번치 형태로서 이렇게 펄스 형태로 탕탕탕탕 모여서 다닙니다. 탕탕탕탕 모여서 다니면서 발생하는 엑스레이들도 싱크로트론 엑스레이들도 다음같이 이렇게 탕탕탕탕 이렇게 펄스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스토리지 링에는 약 한 이게 250개 정도의 전자빔 번치들이 이렇게 덩어리 이동하고 있으면서 얘들의 간격은 레디오 프리퀀시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 구역에는 여러분들 언듈레이터랑 그 다음에 위글러라는 게 있는데 얘들은 빛이 얘들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N극, S극, N극, S극으로 된 자석으로 얘들이 이 엑스레이가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싱크로트론 방사성에 얘가 품질을 향상시켜 주는 겁니다. 즉 얘는 전부 다 영구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얘들이 직진성을 유지하면서 쫙 지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이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또한 우리의 이 밴딩 자석과 언듈레이터의 역할은 밴딩 자석은 다음과 같이 레디에이션을 이렇게 시키는데 밴딩 자석에 비해서 이 언듈레이터에서는 훨씬 더 빛이 작고 파장이 일정한 싱크로트론 엑스레이를 만들어주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언듈레이터 레디에이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싱크로트론 엑스레이를 왜 사용하냐? 엄청 돈을 많이 들어서 비싼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주 대단히 밝은 즉 하이 스페셜 레졸루션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싱크로트론 엑스레이는 매우 밝다. 즉 가장 중요한 게 하이 스페셜 레졸루션이다. 즉 얘는 높은 포커스 빌리어티를 갖는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에 그러니까 보통 싱크로트론 방사선은 여러분들 직경이 약 20 나노미터까지 아주 작게 만들어서 이웃하는 곳과 차별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부분 위치에서의 정확한 엑스레이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높은 밝기의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높은 스펙티컬 레졸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밝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노크로메타를 사용하면 아주 단파장에 아주 밝은 빛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레졸루션이 매우 높은 다양한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싱크로트론 엑스레이는 우리가 튜닝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파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주 일정한 파장을 얻을 수 있고 이게 코헤런스가 높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두 가지의 이런 펄스 형태의 빔을 갖고 플럭스가 높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비싼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싱크로트론 엑스레이 발생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고급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중성자 발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자를 만드는 데는 우리가 원자로를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핵파쇄를 해야 되는데, 이 원자로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원자로는 다음과 같이, 이게 지금 원자력 발전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력,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게 리액터 코어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자로를 가지고 있어야죠. 이 원자로에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라늄이 원자 분열을 해가지고 이 아주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 원자로에서 나온 뜨거운 이 열은 다음과 같은 이 히트 익스체인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을 가지고 스팀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여기가 히트 익스체인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트 익스체인저에서는 그러니까 발생한 열을 고압, 고온의 증기로 만들어 주네요. 이 증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는 뭐냐면 터바인을 돌려주네. 그러니까 터빈을 돌려서 여기에 있는 발전기를 돌려주네. 발전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음과 같이 리액터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히트 익스체인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증기를 가지고서 발전기를 돌리는 우리가 터바인 시설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로는 이와 같은 공통적으로 이 같은 세 가지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여기서 발전한, 그러니까 여기서 발전한 터빈을 돌리고 나온, 그러니까 수증기가 일로 들어가서 얘가 다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발전기에서 돌린, 그러니까 뜨거운 수증기는 다시 여기서 냉각기를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냉각기를 돌리지 않으면 이게 뻥 하고 터지겠죠, 여러분들. 뭐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또 얘를 식히는 장치도, 쿨링도 해야겠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쿨링하는 데 필요한 워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다가 이걸 만듭니다. 왜냐하면 쿨링 워터가 있어야지 얘를 식히니까. 불행히도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저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보면 이 쿨링 워터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쿨링이 안 되니까 이 리액터 코어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이 발생돼 가지고 큰 우리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리액터 코어, 우리가 리액터 코어, 그러니까 이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거는 원자로에 존재하는 세 가지, 원자로에는 항상 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연료봉, 감속제, 제어봉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로에서는, 연료봉에서는 여러분들 핵 분열을 일으키는 물질인 우라늄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지르코늄 관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르코늄 관은 이 우라늄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원자로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감속제입니다. 감속제는 뭐냐면은 발생된 중성자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속제가 없다면 핵분열이라는 게 그냥 원자폭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폭탄은 감속제가 없죠. 그냥 우라늄만 이렇게 있다가 우라늄을 합쳐져 가지고 이게 핵분열을 시키는 거지만, 우리가
원자로에는 항상 이 감속제가 이 중성자의 속도를 감속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속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중성자가 지나가는 걸 얘는 속도를 늦춰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원자로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제어봉입니다. 그러니까 핵 분열을 하면 뭐가 생겨나냐면 중성자가 생기는데 이 중성자가 다시 핵 분열의 촉매제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촉매제를 흡수하는 게 이게 제어봉입니다. 그러니까 제어봉은 중성자를 잘 흡수하고 핵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인 보론, 실버, 카드뮴 등으로 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액터 안에는 리액터 코어에는 다같이 우라늄을 쏴주고 있는 연료봉이 존재하고 이렇게 원료봉이 존재하고 제어봉이 존재하고 이 안에는 우리 경수나 물로 되어 있는 이게 경수나 그다음에 중수로 이 경수화나 중수가 뭐냐면 이게 감속입니다. 이걸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핵분열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냐면 중성자가 일을 하는 겁니다. 중성자가 우리가 와서 타겟 핵에 부딪혀서 핵 분열을 일으키면 다음과 같이 다시 중성자와 이게 분열된 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중성자가 지금 하나가 와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핵이 분열을 하면 2개 내지 3개의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평균 한 2.4개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하나는 다시 핵 분열에 사용되면 나머지 1.4개는 우리가 꺼내서 중성자 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성자가 그러니까 핵분열을 하면 나오는데 그 중성자는 우리가 감속을 감속을 안 하면 무지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빠른 중성자를 우리가 빠른 중성자 패스트 뉴트론이라고 합니다. 얘는 우리가 그 핵 분열을 일으킨 다음에 그 속도는 빛의 속도의 약 30분의 4 정도 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감속을 시키지 않은 첫 번째 속도는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빠름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파장을 계산해 보면 파장이 이렇게 짧습니다. 10의 마이너스 5승에 가까운 이런 이 패스트 뉴트론은 우리가 두들겨 맞으면 우리도 다치고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얘를 우리가 감속을 해서 속도를 낮췄네요. 뭘로 낮춥니까? 경수나 중수로 낮추는 거예요. 이게 중성자 빔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중성자를 만들어서 사용하네. 열중성자는 이게 파장이 한 0.1 나노미터 정도 되네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엑스레이랑 비슷한 저거죠. 그러니까 얘들의 속도는 얘보다 엄청 낮아졌네요. 속도가. 그 다음에 이거보다 파장이 더 긴 애는 우리가 냉중성자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열중성자가 약 한 0.1 나노미터 정도 되는 애들.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10분의 1을 줄이면 이게 냉중성자가 되네요. 그러니까 감속을 제어하면 속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중성자 빔의 파장을 우리가 튜닝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원자로에서 발생한 중성자 빔을 가지고 어떻게 회절 실험 장치에서 실험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조금 얘기했듯이 중성자가 원자로에서 나왔을 때 걔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꼭 모노크로메타를 통과해서 이렇게 중성자 빔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얘는 란다는 하나인 콘스탄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샘플이 놓여 있는 테이블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동그란 게 보이죠? 여기에 시편이 이렇게 놓여 있고 요 끝에는 이제 들어오는 엑스레이 중성자가 스탑되는 빔 스탑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디프렉터와 똑같이 여러분들 이 C편과 요게 C편인데 C편과 디텍터가 연속적으로 같은 각도만큼, 그러니까 C편과 얘가 같은 각도가 되도록 같은 각도만큼 세타만큼 회전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어떠한 회절 강도가 얻어지는지를 우리가 실험에 의해서 우리가 회절 패턴을 얻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싹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는 지금 실리콘 110 피크를 사용했다니까 얘는 단파장에 란다가 0.240 나노미터의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감마 FE의 111 결정면을 회절 피크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피크가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투세타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인텐시티가 어떻게 얻어진지를 쭉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엑스레이에서, 이거는 XRD에서 얻는 디프렉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와 동등하게 약 요런 각도에서 우리가 피크가 싹 뜨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과 뉴트론 디프렉션 패턴과 동일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C편과 그 다음에 디텍터를 같이 쭉,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기를 들으면 쭉 여기서부터 이 각도를 돌려가면서 어떤 각도에서 얼마만한 강도가 얻어지는지를 측정함에 의해서 우리가 엑스레이 피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자로에서 얻은 이 디프렉션 패턴은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과 사실은 동등한 것입니다. 물론 그 반응하는 저거에 따라서 볼륨이나 이런 건 틀리지만. 자,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중성자 빔의 생성을 배우는데 이게 여러분들 핵파쇄 중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스파르톤 뉴트론 소스라 해가지고 우리가 핵을 부셔가지고 핵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직접 이용해서 그 중성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실험하는 건데, 이 장치는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없고 지구상에도 한 몇 대밖에 이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장치를 한번 어떻게 핵파쇄를 해가지고 우리가 중성자를 얻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장치는 여기에 맨 처음에 이온 소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엑셀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리퍼 포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악셀레이터 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타겟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약 한 300m 내지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각각의 장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핵폐쇄 장치의 맨 처음 장치는 여기에 이온 소스 장치입니다. 이 이온 발생 장치는 우리가 양상제를 만들기 전에 우선 우리가 H 원자에 전자를 하나 결합시키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만드는데, 이 플라즈마의 밀도를 아주 높게 상승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 H 마이너스 이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먼저 뭘 만들었어요? 여기선 H 마이너스 이온을 만들었습니다. 이온을 만들어서 이 이온을 우리가 가속시킨 다음에 우리가 선형 가속기로 얘를 밀어냅니다. 이쪽으로 선형 가속기로. 이 선형 가속기를 우리가 이 선형 가속기를 리낙이라 그러는데, 이 선형 가속기에서는
원래 여기서는 2.5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가속했었는데 요 아이언 소스에서는 여기서는 다시 1 기가 일렉트론 볼트까지 이 H 마이너스 이온을 가속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려 1 기가 일렉트론 볼트를 걸어서 이 이온을 가속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빨리 쫙 가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다가 다음에 보면 요 맨 끝에 뭐가 존재하냐면 여러분들 요게 카본 포일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 카본 포일이 여기 있는데 이게 카본 포일입니다. 이게 카본 포일인데 카본 포일을 이 H-이온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여기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카본을 이게 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스트리퍼라고 합니다. 스트리퍼에서 딱 벗게 된 다음에 딱 벗으면 이제 여기에 우리의 H 플러스 프로톤이 즉 양성자가 만들어진 거죠. 즉 우리는 이 전자가 스트리퍼에서 걸러지고 우리가 양성자 H 플러스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 H 플러스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이 어큐뮬레이터 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안에서 뺑뺑뺑뺑뺑뺑 돌고 있네요. 이게 뺑뺑뺑뺑뺑뺑뺑뺑. 그런데 이게 들어갈 때 이게 연속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프로톤을 이것도 우리 싱크로트론 엑스레이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펄스 형태로 이렇게 덩어리로 다발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네요. 그래가지고 이 중성자 축적 링에서는 이 스토아지 링에서는 이게 삥삥삥삥삥삥삥삥삥 얘를 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팍 이제 쏘게 되겠죠, 이거를. 이게 그러다가 쏘면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 탁에다가 딱 이걸 어큐뮬레이트 된 양성자를 이게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던지게 되면 이게 타겟 물질을 우리가 주로 어떤 걸 사용하냐면 무거운 물질인 텅스텐이나 뭐 탄탈륨, 수은 등을 사용하는데 이 타겟 핵에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가속된 이 양성자가 오가지고 땅 부딪히면 이게 충돌에 의해서 원자가 여기서 파이 중강자 등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들뜬 형태가 이런 게 튀어나가게 되면 이게 아주 들뜬 상태가 되고 이게 두들겨 맞았으니까 와, 난 못 살아 그러면서 이게 막 파쇄가 일어나면서 중성자가 이렇게 막 나갑니다. 뭐 엑스에이도 나오고 뭐 빛도 나오고 별별 많은 애들이 텅스텐 타겟에서는 무려 가속된 양성자 하나가 약 25개의 중성자를 이렇게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나오는 이 중성자를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얘는 물론 여기서는 뭐 엑스레이도 나오고 감마레이도 나오는데 얘를 우리가 경수나 중수를 사용하면 우리가 중성자를 감속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감속제로서 여기서 나오는 애를 감속시켜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가보면 우리가 즉 여기에서 그런 핵파쇄가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많은 디텍터들, 많은 실험실이 여기에 한 수십 개가 실험실이 이렇게 존재해서 이 중성자들을, 이 파쇄된 중성자를 이 실험실에서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실험을 하게 되느냐? 즉,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여기 보시면 타겟 물질에서 핵 파쇄 공정을 통해서 중성자가 생겼고 이 중성자가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퉁퉁퉁퉁 단속적으로 이쪽으로 슉슉 날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라오는 건 한 군데가 아니라 그 핵 파쇄된 데에 여러 군데다 구멍을 뚫고서 그
각각의 방들에서 실험을 하게 되겠죠. 자, 그 한 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샘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샘플이 여기 놓여 있는데 이 샘플에 이 뭐가 들어오냐면 중성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로 쫙 중성자가. 그런데 이 중성자는 재미있게도 파장이 한 개가 아니라 다양한 파장을 갖는 중성자가 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시편에서 회전을 일으켜서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디텍터가 있는데 이 디텍터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디텍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이 디텍터의 역할은 여기서 이 디텍터의 역할은 여기서 뭐를 따지냐면 뭐를 측정하냐면 여기서는 이 중성자가 날아오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측정합니다.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필요한 중성자가 날아오는 시간을 재는 겁니다. 즉 다양한 파장이 얻어지는 핵파세 중성자 빔에서 중성자의 파장에 따라서 속도가 다릅니다. 아까 봤듯이 속도가 곧 파장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식에 의해서 우리의 이 속도는 파장이죠.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인데 L을 나누기 T 하면 이게 속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이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날아가는 시간은 L만큼 거리를 날아가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뭐에 의존하냐 하면은 이 명간거리에 의존하게 되네요. 즉 여기서 이 사이의 각도를 만약에 우리가 일정하다고 딱 해놨으면 그러니까 디텍터와의 사이의 각도가 일정하다면 결국 중성자가 날아가는 거리를 재면 거리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얘가 시간을 측정하면 결국은 결정명 간격이 중성자가 날아가는 시간 t에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파장의 란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재면 곧 d를 알아내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우리가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가지고선 시간을 쭉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각에서 어떻게 나오니 이런 걸 하지만 얘는 한 번만 땅 때리면 우리가 시간을 재면 D를 알고 다 하네. 한 번에 측정하네. 한 번에. 그 실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아까는 어떻게겠죠? 여기가 2세타 각에 따라서 우리가 이쪽에서 얻어지는 인텐서티를 여기 이 각 다 재가지고 이렇게 측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인텐서티가 높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측정했잖아. 인데는 이쪽이 뭐예요,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이게 10 밀리세컨드 걸렸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이 걸린 거네. 얘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이 걸렸네.
아, 여러분 이제 이해했죠? 그러니까 111 피크 걸리는데 111 피크가 얻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약 한 31초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31 곱하기 31 곱하기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칸이 걸렸네요.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걸렸네. 이 걸리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기 쓱 보니까 약 한 여기죠. 여기니까 얘가 약 한 1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칸이 걸렸네. 그러니까 111 측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시간 걸리는데 2배가 걸렸네요. 그 이유는 이거 보세요. D111과 E2는 이게 2배가 크네요. 2배가 크면 2배가 걸리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앞장에서 식을 보면 이거 보세요. 명간거리가 이거 참 지우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명간거리가 이게 2배면 시간이 2배 걸리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명거리가 2분의 1이면 시간이 2분의 1 걸린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측정한 거를 보면 여러분들 111과 22는 명거리가 얘가 2배 크니까 2배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딱 1초 만에 1초에 100분의 1만 가지면 모든 데이터를 다 얻는 거죠. 와, 대단히 파워풀한 형태네요. 이게 엄청 효과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컬렉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데이터 컬렉션에 10의 마이너스 2승 세칸만 가지면 다 한다? 여러분, 암만 세상에서 좋아도 빠른 것보다 좋은 거는 별로 없죠. 빠른 게 좋은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성자도 배웠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와 중성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엑스레이는 빛입니다. 중성자는 빛이 아닙니다. 엑스레이는 빛이니까 전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일렉트로마그네틱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빛이 아니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프로퍼티가 없어요. 엑스레이는 회전을 일으킬 때 뭐요? 회전을 일으킬 때 얘는 외곽 전자들과 산란 반응을 일으켜서 회전을 일으킵니다. 원자 핵과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회전은 원자에 존재하는 산란 외곽 전자들과의 산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중성자는 빛도 아니고 외곽 전자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다. 얘는 재료에 있는 원자 핵과 직접 반응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핵과의 반응에 의해서 회전식을 만드는 거고 얘는 외곽 전자와 반응을 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전자와의 산란을 따질 때는 우리가 어토믹 스캐터링 팩터라는 여러 같은 E분 F를 사용합니다. 얘는 엑스레이 빔은 원자에 존재하는 외곽 전자와 산란 반응을 하고 그 전자와 반응한 결과로 산란되는 엑스레이의 파동 진폭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F라고 합니다. F가 크면 산란을 많이 하는 거고 F가 작으면 산란을 조금 하는 겁니다. 중성자에서는 이런
전자 산란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뭘 사용하냐면 산란 길이 스캐터링 랭스를 사용합니다. 이 스캐터링 랭스는 우리가 B로 사용하는데 이 B는 입사된 중성자와 핵과 반응하는 강도가 B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은 원자 번호가 1부터 원자 번호 0번은 없죠, 여러분들. 40번까지 가면서 B나 또는 이쁜 F가 어떤 값을 갖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F값은 이렇습니다. 이게 F값의 변화입니다. F값은 어때요, 여러분들? 원자 번호가 커지면 직선적으로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원자 번호가 크면 그만큼 외곽 전자의 수가 똑같이 그러니까 원자 번호 10번 외곽 전자가 10개 있다. 20번 20개 있다. 이러니까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거다. 이에 반해서 B는 원자 번호와 전혀 상관이 없다. 왜? 얘는 중성자는 누구랑 반응해요? 원자 핵과 반응한다. 그러니까 핵과 반응하는 애니까 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산란 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소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일으키냐 키나 how much 얼마만큼 일을 일으키냐 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엑스레이 경우는 원자 번호가 그래서 이 산란 면적은 다음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크로스 섹션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일을 일으키는 면적이 넓은 거죠. 엑스레이는 보니까 여러분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직선적으로 이렇게 이 면적이 넓어지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계속해서 면적이 이렇게 쫙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성자는 작았다 컸다 작았다 컸다 컸다 작았다 컸다. 틀리네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와 중성자는 완전히 산란의 네이처가 틀린 겁니다. 이거는 중성자 빔의 경우에는 산란 원자 번호와의 의존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이처가 틀리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히려 이 낮은 원소의 경우에는 오히려 큰 크로스 섹션을 갖네요. 그러니까 낮은 원자 번호를 갖는 원소에서는 오히려 중성자 빔이 더 유리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는 워낙 작으니까 안 되지만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원자 번호에 따라서 엑스레이와 중성자 빔의 투과 깊이를 봅시다. 엑스레이는 원자 번호가 작을 때 엑스레이는 엄청 잘 투과를 합니다. 이 투과 깊이가 지금 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한 2, 3번인 경우에는 2, 3번인 애들은 이게 엄청나게 1cm, 2cm 엑스레이가 들어갈 수 있지만 원자 번호가 15번만 되면 아이고 이게 엄청 줄어드네요. 이에 반해서 중성자는 원자 번호가 15번, 20번 돼도 투과하는 깊이가 한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1 완전히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두꺼운, 그러니까 원자보다 큰 뭐 철이나 카파나 우리가 사용하는, 많이 사용하는 물질들을 하나도 투과를 못 하는데, 투과를 조금밖에 못 하는데, 이에 반해서 중성자는 잘 되네요. 아, 그러니까 엑스레이 빔은 적은 수의 외곽 전자를 갖는 애들한테는 문제가 없네요. 왜? 엑스레이라는 애는 외곽 전사하고 그렇지만 원자 번호가 크면 엑스레이는 뭐 이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뉴트론은 투과가 아주 깊은 걸 볼 수 있죠. 다음은 중성자 빔에 대해서 이거 따로 해놨네, 제가 강의자를. 자, 중성자 빔은 외곽 전자가 아니라 원자 핵과의 반응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아주 투과력이 이렇게 높은 애예요. 그러니까 중성자 빔은 이게 일반적으로 수 밀리미터 이상의 큰 빔도 사용하고 넓은 면적의 분석도 가능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성자 빔은 우리가 깊은 깊이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편은 우리가 엑스레이와 중성자, 그 다음에 이 다양한 빛이 어떻게 파장을 갖고 어떤 에너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엑스레이라는 것은 우리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입니다. 얘는 엑스레이가 보통 한 0.1 나노메타에서 1 나노메타 사이의 것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싱크로트론 엑스레이는 한 이 정도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엑스레이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큽니다. 여러분, 뭐예요? 에너지가 한 어느 정도 돼요? 한 10,000 일렉트론 볼트에서 1000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실험할 때 옆에 가서 손을 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에너지가 큰 겁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중성자는 우리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우리가 서멀 뉴트론이죠. 이 서멀 뉴트론은 파장이 우리가 사용하는 10-1에서 10-2승 나노미터 정도가 에너지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00분지 1 일렉트론 볼트밖에 안 돼. 그러니까 뉴트론은 얘는 에너지가 낮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 재료보다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는 고분자나 뭐 단백질 구조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중성자 빔이 재료를 파괴 안 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장에서 그래서 배운 우리가 즉 실험실용 엑스레이와 그 다음에 싱크로트론 엑스레이, 그 다음에 뉴트론을 간단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웨이브랭스 한 1.54 옹스트롱, 그러니까 0.154 나노미터의 엑스레이를 우리가 실험실용 엑스레이로 사용합니다. 실험실용 엑스레이는 뭐 어느 실험실에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싱크로트론 엑스레이 조금 짧은 걸 사용하죠. 조금 짧은 걸 사용하죠. 하지만 굉장히 밝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굉장히 밝은 빛. 자, 그 다음에 뉴트론도 뭐 한 0.1 나노미터 이내의 것들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과 깊이입니다. 뉴트론은 1cm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만약에 FE 샘플의 경우 실험실용 엑스레이는 약 0.1mm, 얘는 1mm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료가 이렇게 있다면 이 시료의 엑스레이로 얻는 데이터는 거의 표면층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물론 싱크로트론 엑스레이도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이 뉴트론 디프렉션을 할 때는 여러분 뉴트론을 사용할 때는 시료가 이게 1cm, 1cm, 1cm 되는 덩어리 시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뉴트론은 얘는 통계적이네요. 통계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얘는 우리가 라보레토리 엑스레이나 이 신트로톤 엑스레이는 얘는 표면적, 이게 제가 만든 표면적인, 그러니까 서페이스적인, 그러니까 요 바깥의 것만 알 수가 있네요. 이런 특징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표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얘가 더 유리하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걸 알고 싶다면 뉴트론이 훨씬 유리한 거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밑에는 엑스레이 디프렉션, 싱크로트론 엑스레이, 뉴트론 디프렉션의 장단점이 나옵니다. 엑스레이 디프렉션의 실험실용 엑스레이 디프렉션의 가장 좋은 장점은 싸다. 간편하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이런 특징이 있고, 뉴트론 디프렉션의 큰 장점은 우리가 벌크 시편의 평균적인 통계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싱크로트론 엑스레이의 장점은 빠르고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 일을 할 수 있다. 하이 레졸루션. 기가 막히게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5장의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여러분들 5장에서 배운 우리가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에 우리가 엑스레이 배웠고, 그 다음에 싱크로트론 엑스레이 배웠고, 그 다음에 중성자 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엑스레이는 우리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데, 중요한 거는 엑스레이가 빛이고, 그리고 이 빛은 그 다음에 파장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이 빛이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카파 K 알파를 쓸 때는 0.154 나노미터의 엑스레이를 사용한다. 이게 우리의 특성 엑스레이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엑스레이의 흡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익스포넨셜하게 물질에서 두께층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강도가 감소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게 OJ 일렉트론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배운 게 뭐죠? 흡수단이라는 걸 배웠죠. 흡수단이 있을 때는 파장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리액션이 일어난다. 리액션이라는 게 뭐죠? K쉘이나 L쉘에 있는 전자가 탁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죠? 엑스레이 필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튜브도 배웠고, 그 다음에 모노크로메타로 뭘 만들었어요? 단파장을 한번 얻어보자. 그런데 단파장을 얻으니까 문제가 뭐였죠? 엑스레이 필터를 사용해도 단파장이 안 얻어졌고, 예를 들면 단파장이 거의 얻어지는데, 단파장을 얻어도 너무나 엑스레이는 빛이라 그랬죠? 이 실험실 엑스레이 빛의 단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 어둡다. 너무 얘가 빛이 약하다죠. 좀 더 강하고 똘똘한 빛을 얻는 게 여러분들 비싼 기계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몇 천억 또는 거의 정도의 설비를 해가지고 싱크로트론 엑스레이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죠, 포항에. 전 세계적으로도 한 수백 개 있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성자 빔을 만드는 방법은 원자로를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라 그랬죠, 여러분들? 맞아요. 핵파쇄를 해서. 근데 우리가 원자로에서 중성자 빔을 얻으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실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중성자 원자로를 가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나라 원자로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용 원자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발전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하나로 원자력 같은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하지만 우리가 핵팟에 좋기는 좋지만 어땠어요? 엄청나게 큰 설비를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얘는 장점은 뭐예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죠? 단지 100분의 1초면 모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장비가 핵팟의 중성자 비밀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5장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